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그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빨리 끝나서 또 이제 최국준 교수님도 좀 빨리 끝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금 살짝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 화면에 왜 저 안 보이죠? 이거 이 화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유튜브 채널 저 보고 있거든요. 나와요? 저 나와요? 예, 여기에만 지금 제가 보이는 여기 태블릿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폴락님, 네, 범쌤 덕분에 한국사 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강도 도움이 되세요. 네, 도움됐다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화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있나? 자, 그다음에 하이볼님도 자 한국사, 자 그래서 범쌤 한국사 만점 맞았어요. 자, 보름땀님, 네, 그래서 보고 싶었다고. 예,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수웨이님, 네, 반갑고요. 자, 그다음에 미유님, 네, 그래서 한국사는 노범석, 그쵸? 네. 자, 그다음 유네스코. 그러니까 유네스코는 내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 이번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사실은 2개나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산림자원 그거랑 그다음 제주 4.3 사건이랑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걸린다면 산림은 사실은 산림 그 복원에 대한 기록 이거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내기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수립과정 4.3 사건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이트를 한 바퀴 쭉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사에서는 가장 회자가 많이 됐던 문제가 16번 문제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제를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조금 많이 틀렸더라고요. 정답률이 50%가 안 되던데 그래서 오답률이 훨씬 높더라고. 자, 그다음에 뭐 박규영님, 그다음에 뭐 헤이헤이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루니님, 세종.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지방직은 진짜 세종 몰빵이라 그랬잖아. 근데 올해 진짜 세종을 또 낼까? 국가직에서 했는데 또 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인기도 그 뭐야 저기 좀 약간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자 올해 2025 자,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전체 난이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체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전체 난이도는 근데 제가 지금 해설 그 청평도 자료에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입으로 할게요. 그래서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국가직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이랑 비슷한데 근데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5일 날 시행됐던 국가직보다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때는 예를 들어 19번 문제 대한강북회나 이렇게 좀 많이 회자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좀 더 쉬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유형은 자료 제시형이 요즘에는 거의 그냥 자료 제시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시형 박스 있는 게 여러 문제였고 그다음에 그냥 순서 나열형 문제는 20번 그 대원군 문제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대별로는 전근대사는 12문항, 근현대사는 8문항.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번에 국가직만 그래서 근대사회 그러니까 정계가 셋, 일제강점기 셋, 현대사 하나 해서 이번에 국가직은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근데 보통 최근에 보면 거의 8문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시대별로 들어가면 시대별로는 선사가 2문항, 그다음에 고대사가 3문제 됐죠? 그래서 고대사 3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고대사는 그 삼국의 발전 광쟁이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으로 2024에 한번 건너뛰었다. 그래서 제가 문풀반에서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도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뭐 6세기가 나왔는데 근데 3국의 발전 강쟁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나오면 일단 6세기 왕은 워낙 잘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그렇게 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발해 문제 하나 나와서 3개. 그 다음에 고려사 같은 경우도 3문제가 나왔어요. 고려사는 정치사에서 2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화사.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내가 무조건 뭐 나온다 그랬어? 지방직에서는 승려. 그래서 승려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자 국가직에서는 의천이 나왔고 지방직에서는 진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사까지 해서 3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가 2문제. 그러니까 조선전기 2문제. 근데 근대태동기가 1문제. 됐죠? 자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 그러니까 통합형이 뭐냐면 유네스코 문제예요. 16번 문제. 시대 통합으로 해서 걔가 하나. 그다음에 그 근대 개항기가 4개.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3개. 현대사가 하나.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는 총 8문항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대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6번 유네스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유네스코 특강도 따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네스코 나올 거라고 워낙 많이 또 강조를 해서 여러분 또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뭐 무난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하면 요 정도 난이도다. 그러면 예년을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한국사에서 얻어야 될 점수는 95점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문풀반에서도 항상 그래서 그 뭐 정답률, 전체 평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시험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동영반에서도 현장에서 상위 30% 점수를 늘 말씀드리면서 상위 30% 정도가 합격생이 받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땐 이 정도 시험이 나오면 상위 30%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한국사는 95점 이상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사에서 나에게 필요한 점수,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 그러면 95점.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 자 이제 각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평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그러면로 들어가서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중에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후에 그리고 또 현재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사실은 해설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 그 패턴이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냐면 국가직도 그랬고 지방직 때도 그랬고 예상대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 예상대로라는 말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해요. 근데 한국사 공부하신 지 아직 3개월이 채 안 됐다. 그러면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국사가 되게 쉽다 그러는데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생들은 대부분 다 95점은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맞았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국사를 아직 공부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게 이게 남들은 쉽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쉽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마지막 찍기 특강 때도 말씀드리고 문풀반 마지막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국사 경향이 그러니까 기출이 그냥 그대로 반복돼요. 그리고 또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됐던 거, 그다음에 또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됐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측이 됐던 데서 크게 예측이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그냥 무난하게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준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좀 제대로 준비가 되면 사실은 크게 실수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6번 문제 정도 빼고는 근데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제가 유네스코를 워낙 강조하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맞췄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유튜브 게시판 자 이제 실시간 채팅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았다고 고맙다고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는 중에 저희 조교라든가 또는 그 제자도 이렇게 오다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맙다 그러면서 뭐 한국사 다 맞았다 뭐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됐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들어갈게요.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신석기에 대한 건데, 근데 그냥 보기 중에 고르시면 돼요. 신석기. 자, 갈돌과 갈판 이용해서 곡물이나 열매를 갈아서 썼다. 그래서 신석기의 가장 기본 갈돌, 갈판 뭐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맞다. 자, 그 다음에 반달돌칼. 반달돌칼을 항상 조심해야 돼. 반달돌칼은 돌칼이지만, 자, 얘는 어느 시대가 아니다. 얘는 신석기가 아니다. 그래서 반달돌칼은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때 농기구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시대예요? 청동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뼈바늘, 그 다음에 가락받기, 그래서 원시, 수공업의 시작.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신석기잖아.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지만, 자, 그러나 벼농사의 시작은 언제다?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다. 됐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을 고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국가에 대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요 패턴은 지금 보시면 작년 지방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풀반에서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사를 한 문제 낸다. 그런데 선사랑 그 다음에 초기국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자, 그 중에 초기국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근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문제를 각각 하나씩 냈었다. 그래서 자,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1번이나 2번에서 이 문제를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번이 선사였고 2번이 여러 나라의 성장이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은 자, 수업 시간에 계속 우리 연습했죠. 자, 무조건 삼국지 위서동이전 여기에 있는 대로만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필기노트까지도 요 파트는 각 국가를 설명할 때 전부 사료를 밑에다가 다 달아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출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사료는 누구야? 누굴 얘기하는 거야? 부여죠. 부여. 그렇죠? 자, 그래서 부여를 고르면 돼요. 자, 음락의 우두머리를 스스로 윽군, 삼노, 후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의 얘기야? 자, 이거는 동해랑.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자, 이거는 동해랑 그 다음에 옥저 얘기지. 그래서 동해, 자, 그 다음에 옥저인 경우네요. 됐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땄다. 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기출문제반이든 모든 반에서 말씀드렸어. 부여는 항상 정답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사출도.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얘기 아니면 제천행사, 영고. 이게 정답 순위로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그냥 원래 나오던 패턴대로 예상대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끝. 뭐 이런 문제였고요. 자,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얘는 선지로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어. 근데 이게 동해에 대한 사료다. 그런데 이 파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유명한 사료를 사실은 그냥 문장으로 압축해서 선지로 그대로 주기로 한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집안에 병든 사람이 나오면 집을 쿨하게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 그런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어디라고요? 동해지, 동해. 됐죠? 그래서 3번도 동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가 바로 이거잖아. 뭐야? 다른 부락의 경제권을 침입하면 거기에 대한 벌로 노비나 소르나 말로 배상하는 책화. 그래서 책화도 동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외교문서를 작성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게 일단 시작하면서 1, 2번이 선사에서 두 문제가 나왔잖아. 이러면서 무난하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외교문서를 작성한 나라야. 근데 이 패턴은 사실은 국가직이랑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이 2024년 국가직이 저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국가를 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뭘 물어본 거야? 읽어보니까 뭐야? 발해잖아, 발해. 그렇죠? 자, 그래서 발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 중에서 뭘 1번 읽어봤더니 뭐 고구려고, 2번 읽어봤더니 백제고, 3번 읽어보니까 부여고, 정답 3번 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귀염둥이로 나왔잖아. 근데 여기도 그래요. 됐죠? 근데 이제 대신에 다른 게 요건 부정형이야.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뭐 더 쉬워요. 자, 당나라 등주를 공격했다. 이건 발해 무왕 때잖아. 장문이 보냈던 거. 자,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행정 구역 5경 15부 62주는 이거는 9세기 선왕 때잖아.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자, 그다음에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통일신라 얘기잖아. 통일신라. 그렇죠? 자, 통일신라 얘기니까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인하는 무왕의 연호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국왕을 황상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건 문왕. 특히 대음무 때, 자, 이러면서 황제국을 표방했었죠. 자, 그래서 4번도, 자, 맞는 말이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 무난했죠. 무난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미주신 국왕에 대한 거예요. 자, 4번.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엄청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정말 그 지방직 구급에서 그러니까 6세기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라는 그 단원 6세기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걸 제가 2024년에 진짜 처음 봤다. 근데 작년에 진짜 예외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도 안 나오겠냐. 얘가 심할 때 지방직 구급은 기본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할 때 3문제 냈던 적도 있다. 하물며 삼국의 발전과 항쟁 요 파트에서만. 됐죠? 그래서 한국사 전체 얘가 출제율 1위잖아. 그런데 이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몇 세기? 6세기. 그렇죠? 그래서 백제 출제율 1위는 누구야? 성왕.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다음에 자, 신라는 법흥왕.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광개토 장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 있죠? 근데 이제 그 주제대로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 4번 문제, 그러니까 3번에 이어서 발해 문제에 이어서 4, 5번도 무난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2차 돈이 국왕에게 끝났네. 자, 2차 돈의 순교 뭐 얘기하는 거야? 불교공인. 자, 그러니까 국왕은 누구예요? 자, 신라 출제율 1위 법흥이네요. 법흥. 됐죠? 자, 그래서 법흥왕 고르시면 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했다. 정답이잖아. 됐죠? 아, 정답이자가 아니라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쉽지. 자,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병부 맞죠? 뻑팡 때 병부 까먹으면 배신이야. 진짜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금강가야. 맞지? 그래서 6세기 신라왕 트리오, 정복 트리오 1, 2, 3, 1, 2, 3 기억나지? 지증왕 때 우상국, 법흥왕 때 금강가야. 그 다음 진흥왕 때 대가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건원. 그래서 자, 이 건원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라의 최초의 연호 법흥왕 때 건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신라를 국호로 정하고 나왔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상국. 우상국은 언제야? 지증 됐죠? 자, 그래서 지증왕이니까 4번은 법흥이 아니네요.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마땅히 더 설명할 게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얘는 또 뭐냐면 얘는 이제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내던 가사료, 나사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태학 설립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천도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걸 고르는 거야. 자, 태학은 진짜 까먹으면 배신이야.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됐지? 조라. 대학. 됐죠? 자,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누구야? 소수림. 됐죠? 자, 그래서 소수림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천도 누구야? 평행천도는 장수잖아. 장수왕.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사이를 고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문제는 뭐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동옥조 정복하는 건 언제야?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태조왕 때잖아. 태조. 됐죠? 그래서 틀렸고요. 전현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했다. 그래서 자, 동쪽으로 도망갔던 왕. 자,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고국의 원망받을 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국원왕 사유지. 그죠? 자, 후현을 격파하고 요동지역을 차지했다. 그럼 이거 누구야? 이거 딱 광개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수림왕 장수왕 사이니까 이게 속 들어가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장수왕이 박살냈던 4개 기억나시죠? 위에 1, 2, 3, 4 그리고 밑으로 하나. 됐지? 그래서 4 플러스 1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후현, 숙신, 거란, 그 다음에 동부여. 그죠? 요렇게 3개.
자, 그리고 이제 남으로 누구를 박살내? 백제의 아신왕. 그래서 실제로 광기토대왕 때는 한강 2부까지 차지한다. 한강 2부까지는 광기토대왕 때 이미 온다. 됐죠?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하는 건 장수왕이지만, 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 끝. 요런 문제인데, 근데 단 이건 하나 있어요. 지금 선지 4번을 보면, 그러니까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얘기가 있잖아. 맞죠? 근데 문제는 얘도 장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오니까 그냥 끝이긴 한데 대신에 장수왕 동일국왕의 업적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장수왕은 뭐가 먼저야? 평양천도가 먼저고 그리고 한성을 함락하는 거잖아. 됐죠? 순서가. 자, 그래서 얘는 같은 장수왕이지만 평양천도 이후의 사건이에요. 됐죠? 평양천도는 427년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한성점령하고 계로왕, 백제왕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475년, 대략 한 50년 있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번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야? 3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예상되는 패턴대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 고려 정치예요. 그래서 고려 정치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그 전통적으로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간의 기출을 보면 사실은 지방직에서 고려 초기 국왕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 이상하게 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24년에 시험장에 보낼 때 10년 동안 2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나왔는데 그 나와야 되지 않겠어? 했는데 작년 지방직에서 최순호의 시무28조를 주고 성종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보낼 때 그러면 이제 10년간 3번이 나왔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주제는 워낙 잘 나오는 주제니까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태조 아니면 광종 아니면 성종이야. 초기 국왕은. 그치?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자, 최초로 지금 뭘 임명했다는 거야? 사신간 제도죠. 그래서 사신간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누구예요? 자, 고려, 태조, 왕건이지. 자, 그래서 문제는 고려 태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로 들어갈게요. 근데 문제가 원래 국왕의 업적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하시잖아. 근데 이번에 보면 이런 문제들 중에 특히 또 부정용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용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쉽잖아. 만약에 사신간 제도를 누가 정확하게 시행했지? 이걸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부정령은 선지의 조합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출제자가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낼 생각이 없었던 거야. 되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신간 제도, 기인 제도는 세트잖아. 맞잖아. 그다음에 발해 유민 포섭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발해멸망 이후에 대광이온이 유민들을 데리고 대거 태조 왕건한테 망명을 하죠. 자, 그다음 개경을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 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누구야? 이건 광종이지. 그래서 칭제 권한. 그래서 황제를 칭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 광덕 준풍. 그리고 개경을 황제가 있는 도읍이다. 그래서 황도. 그다음에 서쪽에 도읍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서경은 서도, 평양은 서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자, 이거는 태조가 아니라 여기만 광종이네요. 여기만 지금 광종이야.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태조 그러면 훈요 쉽죠? 기본이지. 그러니까 됐죠? 후세 왕들에게 남긴 국정에 관한 지침서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갑니다. 자, 7번.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고 마지막 문풀반 때도 얘기했고 마지막 또 파이널 찍기 특강 때도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냥 거란은 무조건 나온다. 거란, 대외관계에선 거란이 1등이다. 근데 올해 국가직에서 안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대외관계, 고려의 대외관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최근의 대세는 거란이니까 일단 거란부터 챙기셔라. 그래서 거란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야, 무슨 공무원 출제위원 중에 거란 쪽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물며 있다 그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상됐던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성종 때 998년 성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그래서 강동육들 획득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건 누구예요? 자, 성종 때 됐죠?
자, 누구의 활약?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얻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으로 고르면 자, 고려 건국은 당연히 태조고 그다음에 자, 귀주대첩이 뭐야? 이게 귀주대첩이 거란에 얘가 3차 침입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따지면 요때가 8대 국왕 현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종 때 일이잖아.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와야 돼? 가로 들어와야지. 요 사이로.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맞췄지? 문제 없었지? 웃기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답 1번이었고요. 자, 8번 갑니다. 자, 뮤칭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지방직이 조선 국왕을 5번을 냈거든. 근데 그 5번이 내가 지방직 문제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어. 진짜 100% 세종이야. 진짜 몰빵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세종에 대한 집착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세종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설마 또 세종 내겠어? 세종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자, 세종입니다. 됐죠? 자, 경국대전 반포했다. 이건 누구야? 성종이잖아. 맞죠? 삼강행실도 정답이지. 그래서 세종은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세종 때 편찬한 중요한 책들 삼강행실도 그리고 훈민정음, 칠정산, 농사직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서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번 문제는 얘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세종을 설명하고 선지로 잡는 문제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도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삼강행실도 서문이나 농사직설 서문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꺼내놓고 그냥 세종의 업적을 찾는 문제도 잘 나와요. 자, 국조의뢰인은 성종이네요. 동궁여지승남 성종이야. 그래서 성종 이렇게 책 잘 나온다 그랬죠. 동트리오, 동통갑, 동여지승남, 동문산. 그리고 하나 플러스 원 뭐 기억한다? 국조의뢰인. 여기가 됐죠. 그래서 성종 때 책 4권 이건 완전 중요해. 근데 선지 2개가 지금 책 2권이네. 거기다 사실 경국대전까지 따지면 뭐 거의 그 다른 정치적 업적은 안 나오고 지금 문화적인 편찬 이런 것들에 대한 성종의 업적만 쭉 나열이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무난한 문제였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문화잖아요. 이게 문화사야. 근데 문화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출제율이 정치사가 17개야. 아, 내가 이 얘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안 했나? 정치사가 17개야. 그 다음에 문화사가 3개야. 그리고 경제사회사가 빵이야. 근데 지금 요 분위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계속 이 분위기야. 경제사회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경제사회사 무조건 안 나온다. 무조건 하지 마라. 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혹시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보되 그러니까 수업 기간이 너무 짧은 분들은 사실은 경제사회는 제가 몇 개 주제만 찍어주고 그냥 요거 정도만 보고 그냥 나머지 다 무시. 나머지 다 패스. 그리고 그냥 정치사 위주로 하세요.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문화사도 출제가 잘 되는 거 내가 찍어서 그 찍은 거 위주로 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한국사를 준비했다면 9번 문제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제가 지방직이 여러분 승려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 얘가 지난 10년간 지방직 전체 출제율 2위예요. 그러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분 승려를 잘 안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가직의 출제율 1위는 각 시험마다 무조건 3국의 발전 과정이거든. 걔가 무조건 출제율 1위야. 그 다음에 출제율 2위가 국가직은 대한민국의 수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이 진짜 많이 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출제가 된 게 일제강점기 1기, 2기, 3기 그 주제도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저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자 출제율 1위가 대한민국의 3국의 발전이라면 그러면 자 2위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승려야 승려. 그래서 지방직은 문제 맞췄죠? 자, 승려 문제 무조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근데 뭐 그대로 나왔어요. 이번에 국가직에서 뭐 나왔지? 국가직에서 의천이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9번.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진울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진울의 신앙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가 나왔네요. 자, 천태종을 창시했다. 자, 천태종은 아니지. B 틀렸어요. 천태종은 누구야? 의천이야. 여러분 이거 외우기도 좋아. 의천이니까 천태종은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진울은 뭐야? 진울은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을 창시하지. 그치? 생긴 거 똑같이 생겼잖아. 찌누리래서 쪼개종이. 찌누리래 쪼개종이. 똑같이 생겼죠? 자, 임재종.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노트에만 찍고 갑시다. 그게 오답선지니까. 자, 그래서 임재종은 공민왕 때 왕사였던 보우라는 스님이 중국에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불교의 굉장히 중심 종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교정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똑같잖아. 저기서 봤던 의천 아니야. 그 다음에 정해상수, 도노점수. 자, 그러면 대표적인 진울이죠. 진울.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여러분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안 틀렸지? 안 틀리셨죠? 제가 워낙 뭐 승려 강조하고 승려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뭐 저랑 했던 분들은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자, 미친 구강의 정책이에요. 자, 구강은 성균관 앞에 여러분 요 사료는 이미 제가 각 문제 풀이반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 성균관 앞에 뭘 세운 거야? 탕평비. 됐죠? 그래서 군자는 무리짓지 않아.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맨날 혼밥하고 혼자 책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소인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 무리지어 다니는 거야. 됐죠? 수험생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막 무리지어 막 계속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됐죠? 자,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조의 탕평. 그렇죠? 자, 그럼 미초친 국왕은 누구예요? 영조.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주제가 지방직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온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 같은 경우도 또 찍어드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이제 주기상 주제 나와야 된다. 특히 영종조. 근데 뭐 영종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둘은 항상 세트니까 세트로 해서 정책 비교해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자, 갑니다. 항상 영조와 정조는 세트잖아. 그래서 영조 문제는 항상 정조 오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정조 문제는 영조 오답이 들어오는 거야. 세트야, 세트. 자, 균역법. 정답이네요. 바로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수원한성 그러면 정조죠. 정조. 됐죠? 그 다음에 초기무신제 정조지. 그래서 둘 다 정조네. 그 다음에 대전 회통. 이 경대전 4단계죠. 자, 그래서 영조 때도 경국대전을 한번 손대지. 근데 그때는 이름이 뭐였어? 속대전이잖아. 속대전. 그래서 대전 회통은 이건 고종때죠. 고종때. 됐죠? 고종때 이거 대원군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흥선대원군. 되죠? 자,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갑니다. 자, 11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사료는 이미 문풀반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게 많이 보여드렸던 사료고, 그 다음에 사실은 11번 문제 같은 거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사 세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언급을 다 드린 것 같아.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진울, 그리고 지금 보는 유학자, 그리고 16번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걸 바르게 골라라. 이 문제. 됐죠? 이렇게 문화사가 세 문제야. 나머지는 17개가 전부 정치사야. 됐죠? 선사 포함 정치사. 됐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 사료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방직에서 최근 10년간 성리학자 문제가 진짜 2문제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나온다. 유학자 문제 많이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또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 성리학자를 정리할 때는 조선의 성리학자는 그냥 제가 시험, 그러니까 평소 때도 그랬고 시험 직전에도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왕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미 문풀반, 각종 문제풀이반에서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던 뭐에 대한 거야? 성악 10도에 대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성악의 군주에 이르기 위해서 왕이 지켜야 될 10가지 방법. 그리고 책 제목에 이렇게 도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책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 도식이나 그림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성악에 이르르는 방법을 이황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이제 군주에 오른 그러니까 젊은 왕 선조에게 자 선물로 주고 이왕이 은퇴해요. 되죠? 그래서 태계 이왕의 성악 10도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으니까 누굴 고르면 돼요? 자, 태계 이왕과 관련된 걸 고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여러분 1, 4번은 안 고르셨죠? 1, 4번은 뭐야? 지금 실학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 주제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야. 근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보시면 출제자가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한테 그렇게 틀리게 만들 생각이 없는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한전노를 통해서 토지 소유의 곤등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또는 성호 이익과 같은 이게 실학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학자들이고 자 그다음에 자 여돈제를 주장해서 이렇게 말하면 자 이거 누구야? 다산 정약용이잖아. 다산 정약용.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이랑 4번은 실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멀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골랐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을 했더라도 1, 2번에서 움직여야죠. 그죠? 자, 그래서 김장생들에게 이어져서 기호학파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러면 누구야? 율곡 이이고요. 자, 그다음 유성룡 등에게 이어지면서 자, 영남학파 형성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 태계 이왕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영남학파 그러니까 초기에 동인을 구성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무난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 문화사가 숫자는 적지만 문화사가 그래도 변별을 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이 11번도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니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됐죠?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이거 기호학파, 영남학파 이거 누구지? 이럴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16번 유네스코도 그게 문화사잖아. 그다음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이제 문항 분석을 할 때 각 문항별로 난이도를 하, 중, 중하, 그다음에 뭐 중중, 중상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상은 이번에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중상 문제로 분류한 게 대충 한 5문항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렸을 만한 문제는 16번이에요. 유네스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상 문제를 몇 개를 분류를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을 제가 분류한 게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2026년 또 한국사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 생각은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거의 경제사에서 안 나온다. 그래 거의 정치사 몰빵이다. 그리고 문화사가 나오는데 문항수는 적지만 문항이 적은 문화사 세뇌 문제에서 변별이 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치사에서는 조금 더 변별이 있는 쪽이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근현대사 쪽에서 조금 더 변별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틀렸다라고 좀 언급됐던 두 문제가 19번 대한강북회 문제랑 그다음에 인물사 6.1준 문제였잖아. 그럼 거기도 보면 둘 다 지금 근현대사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좀 해자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자, 12번. 야, 이것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 찍기 특강 때 사실은 말씀드린 거 아닌가 이것도?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찍기 특강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국권피탈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방직이 유난히 이 국권피탈 과정이랑 그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1기, 2기, 3기 그 문제 그 두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안 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올해는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얘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시간 문제야. 자, 그래서 다음 조약 이 문제 뭐야? 이게 근대사에서 잘 내는 거지. 체결 이후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부정형이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되네요. 반대로.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사료 먼저 체크. 자, 사료 보니까 자, 뭐라고요?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이 동의. 통감이 추천하는. 끝. 통감. 이게 나오면 뭐야? 정미 7조약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는 1907년 7월에 체결하는 정미 7조약입니다. 됐죠?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지. 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정미 7조약인데요. 자, 근데 정미 7조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닌 걸 고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의 강퇴.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똑같아요. 물론 날짜는 다르지. 근데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게 언제야? 1907년 7월 초가 헤이그 특사 사건이고, 그리고 고종의 강퇴가 정확하게 7월 20일이거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순종을 즉위시키고 정미칠조약 체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똑같이 1907년 7월, 1907년 7월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도나 월을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냥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는 거지, 스토리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도와 월 같은 걸 특히 근현대사는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진행 과정으로 맞추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건 정미칠조약의 부수각서, 비밀각서로 나중에 7월 31일 날 대한제국 군대가 전격 해체되거든요. 해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날짜까지는 보지 않으니까 실제로 시간은 똑같아요. 이것도 7월. 되죠? 자, 그 다음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이거 연도 외워야 된다 그랬죠. 1909. 그 다음에 의병을, 정미병 때 의병을 일본이 대규모로 토벌하는, 자, 1909 남한 대토벌. 기억나지? 그래서 1907 정미병, 그리고 13도 창의군까지, 그리고 1908이 서울진공작전, 그리고 이제 1909가 일본 놈들이 이것들 봐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대규모로 의병을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펼치는 남한 대토벌. 그래서 정미병 기억할 때는 7, 8, 9 이렇게 외우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두 개 골라내고요. 근데 문제는 요게 두 개가 똑같아요. 요즘 주어진 자료까지. 1907 7월, 1907년 7월, 1907년 7월. 근데 스토리상 뭐가 제일 먼저야? 예, 고종의 강퇴가 제일 먼저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순종을 안치고 나서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잖아, 일본이.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시간상 제일 앞은 뭐야? 무조건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괜찮고, 그다음에 이게 또 최근에 지방지에서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좀 너무 안 보거나 예를 들어 좀 덜 보거나 좀 방심했던 분들은 뭐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얘도 내가 마지막 찍기 특강 때도 이것도 찍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주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강화도 조약과 근대적 조약이야. 얘가 지금. 그래서 대원군 바로 다음 얘기 1870년대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주제가 지방직에서 사실은 최근에 너무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동영반에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찍기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주제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사실은 10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얘도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출제가 됐네요. 되죠? 그래서 근대적 조약. 근데 근대적 조약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7개밖에 없잖아. 7개밖에. 근데 제가 매일 말씀드렸지만 일단 76년 2월에 체결하는 조일소조교 강화도 조약. 이거 어차피 아무도 안 틀린다고. 그지? 1조는 조선이 자주국이다. 청해 종주권부인. 그 다음에 4관이 세계항구의 개항.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 그리고 7관이 해안측량권. 10관이 영사재판권. 이 두 개 합하면 불평등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 내용 하나, 둘, 셋, 넷.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이 조일 무역규칙. 조일 무역규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다.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월이 뭐냐면 소조규, 부록.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하나 맺는 게 뭐냐면, 자, 조일 무역규칙. 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7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은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핵심이 뭐라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이 두 개만 잘 정리가 되면 7개가 절대 안 틀려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70년대고, 그 다음에 70년대는 저렇게 3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80년대 2개,
80년대에 4개가 더 있잖아. 그래서 토탈 몇 개? 7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80년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최초의 서양과의 조약인 82년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죠. 근데 조미는 최초만 3개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억하는 거잖아. 최초 3개가 뭐야? 서양과의 최초, 관세 최초, 최국 대우 최초.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야? 거중조정권. 제3국의 압박을 받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한다. 끝.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또 다 뭐냐면, 일본과에 맺는 게 70년대 3개가 있는데 여기 2개가 더 있어. 그래서 이게 근대 조약이 헷갈리는 건 다 이게 일본 놈들 때문에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맺어서.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오죠. 그래서 소조규, 부록이 바뀌는 게 82년에 뭐야? 자, 소조규, 속약이지, 속약.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일본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해. 자, 얘가 뭐냐면 조총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야. 그래서 조총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그다음에 2개 정도 기억하시고 플러스 알파 하나 정도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자, 그래서 종주권이라는 걸 문서에 아예 명시하잖아.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북이다. 속방북이라는 글자를 아예 그냥 박아요. 됐죠?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상인의 내지송상. 됐죠? 이렇게 2개.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본다면 한성과 양화진의 행잔개설, 그러니까 점포개설권을 갖는다. 그래서 내륙으로 본격적으로 청나라 애들이 진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이 또 일본이에요. 일본과 83년 개정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조일 무역규칙에 대한 개정판이잖아. 됐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개정 통상장정 또는 통상장정 개정 뭐 이렇게 부르지.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일본 거야. 얘도 일본 거. 그래서 일본과 맺는 것만 총 몇 개야? 5개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헷갈리는 게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70년대 3개, 80년대 지금 내가 적은 4개. 이게 총 7개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이제 각각 외우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거 2개만 정리 잘하면 된다. 왜냐하면 얘가 요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면 얘가 같이 정리가 되는 거고 얘가 정확하면 얘가 같이 정리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틀릴 게 없어요. 되죠? 자, 그래서 부록은 뭐라 그랬어? 자, 부록은 움직이는 공간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동서남북 심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서 또 하나 뭐가 움직인다? 일본 돈이 움직이는 거야. 일본 화폐가. 됐죠?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거, 돈 움직이는 거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속약에서는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뭐야? 공간을 넓혀주는 거야. 동서남북 10리였는데 동서남북 얼마가 되는 거야? 50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은 이놈들이 자, 규칙이라고 해놓고 이놈들이 규칙을 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칙 안 지키는 거 대표적인 거 2개가 자, 관세자주권 당연히 있는 건데 관세자주권 약탈하고요. 박탈하고. 그 다음에 원래 관례적으로 반공용 선포도 했는데 반공용 선포 못하게 하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요? 자, 조일무역 규칙인데 얘네들이 이놈들이 규칙이라고 해서는 규칙을 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정통상장정은 기브앤테이크지. 자, 우리가 원하는 관세자주권, 우리가 원하는 반공용 선포권을 따오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뭐야? 일본이 원하는 게 최국 대우잖아. 그래서 최국 대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앤테이크야. 그러니까 결론은 7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 때문에 전체가 다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2개만 정리를 잘 하시면 그러면 80년대 2개가 같이 정리되거든. 그럼 7개가 다 안정적화돼요. 됐죠? 자, 이런 말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왔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예요? 반공용을 선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자, 국내 양식이 결핍될 걸 우려하여 일시 쌀의 수출을 금지하는 이걸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얘를 자, 곡식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얘를 반곡령이라고 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반공용 선포잖아요. 그지? 근데 대신에 1개월 이전에 알려달라. 이게 가장 사실은 악명 높은 개정통상장정 37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조약은 뭐예요? 83년 개정통상장정 또는 개정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한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반공용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규정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기분 테이크라 그랬지? 우리가 관세자주권과 방문용 선포권 따오고 일본한테 뭐 줬다고? 체육대우 줬다고. 근데 체육대우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끝. 그냥 이런 문제였어요. 갑신정변의 영향은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83년 사건인데 갑신정변이 84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경비병 공사비 주둔시키는 건 이건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하는 얘는 82년 재물포조약이잖아. 자, 부산에 2개 항구에 개항장을 설치한다는 건 76년에 자, 강화도에서 맺는 자, 조일 소조교. 근데 강화도에서 맺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도 불러요?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르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쪽이 조금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사실은 13번 문제도 살짝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되죠? 자, 14번 갑니다. 자, 그다음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 아,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는 완전히 찍은 건 아닌데 마지막 이거 나 문풀 과정에서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 식견이 정말 탁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 우리가 하냐.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후보였지. 대선 후보. 그러면서 100번 김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됐었어. 그래서 김구가 꿈꿨던 그 문화강국.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35년 동안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날뛰었지만 한국인들의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독자성 그래서 우리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강탈하지 못했잖아. 우리는 완전히 일본에게 사실은 흡수동화 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힘에 굴복하지 않아. 몽골애들이 아무리 때려도 그 다음에 청나라가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그걸 문화적으로 인정해야 머리를 숙이지 한국인들은 쉽게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날 문화강국 정말 우리가 K컬처 그 다음에 뭐 K팝 해서 사실 우리가 진짜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또 환란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K민주주의의 부활을 사실은 세계에 우리가 다시 알렸죠. 됐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 사실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왜냐면 이때 정말 우리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힘든 막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막 이제 진짜 나라가 광복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꿈꿨던 세상, 우리가 만들 새로운 나라는 이런 나라여야 된다라고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이 얘기를 사실은 화두로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됐죠? 근데 그게 출제가 됐네요.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지금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사료야. 됐죠? 그런데 근데 대신에 문제는 여러분이 맞출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이게 조합이 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다. 맞잖아. 한인회육단 맞잖아. 그래서 김구. 그죠? 근데 조선의 용대는 누구야? 김원봉. 됐죠? 그래서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 조선 독립단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을 지휘했대. 영능가. 그럼 뭐야? 자, 양세봉은 조선혁명의 영이야. 기억나죠? 그래서 누구야? 양세봉. 그러니까 조합도 이게 조합을 통해서도 답이 나와요. 김구, 김원봉, 양세봉.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경린. 그죠? 근데 어쨌건 얼마 전에 바로 있었던 시사 이슈가 사실은 그대로 문제가 나왔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서내가 의외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언급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됐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이게 좀 했던 얘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15번입니다. 자, 다음 선언. 자, 얘는 작년에 이거는 좀 의외이긴 하다. 그 이제 3.1운동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지금 3.1운동이 2년 연달아 나왔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방직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1운동과 임시정부라는 단원에서는 거의 임시정부가 시험에 나오잖아. 3.1운동 이렇게 잘 나오는 주제가 아닌데 작년에 만해 한용운의 공약 3장이 나왔거든요. 김희독립선언서 그 끝에 달려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김희독립선언서의 시작 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국임을 선언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좀 다른 건 이건 저는 약간 당시에 국한문 혼용을 썼기 때문에 국한문 혼용 버전으로 원본으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한글 번역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하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번역한 거야. 그래서 김이독립선언서의 바로 앞부분이야. 자, 그럼 이 사건은 뭐야? 3.1운동. 그래서 뭐 답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자, 일본이 이 이후에 어떻게 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죠. 정답 3번 끝. 이런 문제였어요. 문제는 쉬웠고요. 자, 그래서 조선 형평운동. 그래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애자. 이거 23년이지.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이잖아.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 그러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아니야? 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 이건 어디서 쓰는 표현이야? 1926년 60 만세운동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16번 갑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얘를 좀 많이 틀리지 않았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게 평소에 조금 신경 안 쓴 사람들은 이런 거 손댈 수 있어. 그 다음에 백제 문화유적지구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손댈 수 있다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손대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는 항상 짝꿍으로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이게 정책 사건도 아니고 스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짝짝을 지어서 외우는 게 좋다. 이런 말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덕궁은 유네스코지만 경복궁은 유네스코가 아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유네스코인데 북한산성은 아니다. 종묘는 유네스코인데 사직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원한성은 유네스코인데 한양도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짝꿍져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석촌동 고분은 이건 한성에 있는 거잖아. 서울. 근데 백제 문화지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될 때 지정된 곳은 부여, 공주, 익산이에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게 다 빠집니다. 되죠?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 주의. 자, 그 다음에 가야고분군은 이게 바로 작년에 지정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이 가야와 관련된 게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막 출제가 됐잖아요. 이건 최근에도 뭐 유네스코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뭘 골라야 돼? 니은 리을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인데 근데 요 팩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오답률 보니까 이거 경복궁 고른 사람, 이거 1번 고른 사람들 많더라고. 됐죠? 1번이랑 2번 이런 거 건드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16번이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유일하게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됐죠? 네, 보니까 지금까지 통계들 내가 인터넷으로 쭉 보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무장독립전쟁이에요. 자, 무장독립전쟁인데 자, 최근에는 이 주제가 완전 쉽게 나왔거든. 완전 쉽게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1910년대, 그냥 1930년대 그냥 이렇게 퉁치는 문제. 이런 문제로도 많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출제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무장독립군을 그냥 물어보는 패턴. 예,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군사조직법에 의해서 가를 만들었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가 부대는 뭘 얘기하는 거야? 충칭정부 산하의 1940년 자, 한국 광복 군이지. 그죠? 근데 대신에 선지를 그러니까 발문을 보시면 이게 부정형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에 이런 문제들이 많아. 원래 부정형이 쉽잖아. 왜냐면 이게 자료를 정확하게 못 읽었다 하더라도 이게 선지의 조합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중국군과 연합에서 쌍성보. 야, 이건 연습 많이 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못 외워서 한국 대표 누구야? 한국 독립군, 한국 광복군, 한국 대표 지청천이야. 지청천이야? 아니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한국 대표 쌍성전자야. 사도 화자 없어. 세계적인 기업이야. 기억나시죠? 애플 꺼져.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쌍성전자야. 그래서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 그래서 이 격전지가 나오면 어디라고요? 무조건 지청천이 만주에서 활약했던 한국 독립군이야. 자, 그게 지금 한국 광복군이잖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조선이용대가 합류하는 거 맞잖아. 저희가 언제 합류해? 42. 그래서 나중에 충칭정부가 5차 개헌하잖아. 44년에 주석, 부주석제. 그죠?
자, 그다음에 충칭에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됐다. 맞잖아. 40년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자, 그다음 우리의 무장독립군 중에 영국과 뭐뭐했다, 미국과 뭐뭐했다는 말이 나오면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광복군밖에 없다 그랬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됐죠? 18번입니다. 자, 18번은 대한민국 수립. 자, 그리고 6.25. 자, 근데 그 중에 6.25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6.25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아닌데, 자, 6.25 나왔네. 자, 6.25 중에 지금 보시면 읽어보니까 뭐겠어?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얘가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시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누구 때문에 난이도가 확 낮아졌냐면 문제는 이거 이후잖아.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53년 10월인 걸 알면 좋은데, 근데 이 문제는 정답이 너무 뚜렷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에 교정위원들이 이거 조금 쉽게 선지 건드린 것 같아. 왜냐면 봐요. 1번, 3번, 4번이 다 6.25 전쟁 중이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나왔어? 아니 지금 베트남 파병이 나왔잖아. 베트남 파병은 이건 언제야? 이거 60년대? 아니 이게 60년대? 이 박정희잖아.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됐죠? 1965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혼자 멀잖아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유인데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문제 구성 자체는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정답이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맞추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됐죠? 자, 정전협정 체결되는 건 53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방공포로 석방은 이걸 이승만이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이에요. 53년 6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엔군 총사령관 인천사격작전은 이건 6.25 전쟁 터지고 바로죠. 그래서 50년 9월 15일. 그래서 전쟁을 자,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가 한 방에 뒤집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면 좀 어려운데 정답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서 정답 2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19번입니다. 자, 얘는 내가 주제로 찍어드렸죠. 여러분 지방직이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시험에서 잘 낸다 그랬잖아. 그리고 작년에도 대한제국이 나왔지. 작년 지방직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가 언제냐? 그 시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연표처럼 주고 시간 가나다라 중에 고르면 되는 문제였고.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보시면 그냥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 정책 옳은 거 골라라. 그냥 그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됐죠? 자,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 맞잖아.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는 언제야? 그럼 가보개혁이잖아. 가보개혁 중에 2차 가보개혁. 올해 국가직에도 2차 가보개혁 관련된 거 정답 선지로 나왔죠. 됐죠? 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신참 맞잖아. 그 다음에 전차. 대한제국 때 늘 얘기하지만 전차. 그 다음에 경의선철도 그러면 999. 자, 시험 끝나고 이제 막 달려오나 봐. 헐레벌떡. 네,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다 맞았죠? 다 맞았대요. 다 맞았대잖아. 자, 나랑 수업하면 그냥 다 맞는겨.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정답 몇 번이에요? 가보개혁, 네, 광무개혁, 가보개혁이니까 대한제국이니까 정답 2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20번. 자, 얘는 지방직이 워낙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선사와 똑같아. 선사랑. 됐죠? 그래서 선사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맞춰야 되지. 그런 것처럼 근현대사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뭐야? 대원군. 근데 대원군의 문제는 어차피 유형이 2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나오든가 아니면 대내정책, 왕권 강화, 그리고 민생안정. 되죠? 네, 그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 요 3개 해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뭐예요? 대외관계.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해요. 그렇죠? 제일 먼저가 뭐야? 연도는 똑같지만 연도는 똑같지. 그러니까 병인 양요랑 제네럴 셔먼호가 똑같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네럴 셔먼호 그다음에 병인 양요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어디로 가야 돼? 라에서 나로 가야죠.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오페르토 도구르 사건. 그래서 오페르토 도구르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문제에서 이게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문제내는 출제자들 입장에서 내기 좋으니까 가에 병인양요를 주고 나에 신명요를 주고 가와 나 사이에 있는 걸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오페르토 도구르 사건이 맨날 정답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됐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네. 그리고 마지막 어제온 부대 이게 뭐야? 미국한 택인 게 신미양요잖아. 병인양요는 불란서고 신미양요는 미국이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면 그래서 20분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들으시면 안 돼요. 라, 나, 다,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의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충 한 1시간 가까이 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각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뭐 다소 평이했죠. 예, 문제는 평이했고요. 근데 단 이 말의 전제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지만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예상됐던 주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실수 안 하고 잘 푸셨으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채팅창에도 뭐 이 문제 나올 줄 몰랐다. 뭐 이제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 19번 정답률 낮던데요. 19번이 뭐죠? 19번이 방금 문제 푼 거 아니야? 19번이 뭐였어? 아, 대한제국 문제? 네. 근데 이게 근현대사 문제 중에 이번에 보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어렵진 않은데 뭐 그런 문제들 몇 개, 네,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요,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푹 쉬시고요. 네. 좀 푹 쉬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2026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24 국가직 지방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2026년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 요 스타일대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제가 볼 땐 크게 한국사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후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10일 그 주간에 개강을 하는데 올해 그 올인원반 새로운 기본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출제 경향을 제가 좀 반영해서 책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기본서가 1, 2권, 2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6 대비,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책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조금 빨리 나올 건데 책이 나오면 단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페이지를 줄여서 그냥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권 근현대사 정대사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교재가 제가 한 630페이지, 620페이지 요 정도 됐거든요. 부록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부록까지 다 해서 5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슬림하게 해서, 그리고 강의도 조금 더 슬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또 데뷔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또 올인원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